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1편 연개소문 영웅인가 난신적자인가. 멈춰라! 누군데 함부로 성문을 출입하려고 하느냐? 어허, 나는 고구려의 산청 경계가 하도 아름답기에 당나라에서 유람차 건너온 사람이다. 이 고을의 성주를 만나야겠다. 무슨 일인데 이리 시끄러우냐? 아, 예, 성주님. 당나라에서 온 유람객을 자처한 자가 함부로 성문을 둘러보겠다고 하기에. 아이고, 당나라 조정에서 오신 직방랑중 나으리가 아니옵니까? 그렇소이다. 내가 본시 산천 유람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온데 성곽이 하도 아름답기에 구경이나 하려고요. 성주님께 드릴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만 거기 수레에 싣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라. 아니, 이건 비단이 아닙니까? 이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다니요. 여봐라! 당나라 직방랑중 나으리를 후히 대접하고 우리 성읍을 두루 구경하시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지난 수나라 시절 전쟁 때 고구려군에게 잡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소이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미 조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사옵니다. 만나서 회포를 푸시도록 하시지요. 고맙소이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고구려 영유왕 24년에 당나라 태종이 보낸 직방랑중 진대덕이라는 사신이 산수를 유람한다는 핑계를 대고 고구려의 이곳저곳을 구경 다니는 장면을 드라마로 꾸며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직방랑중이라는 당나라의 직책은 각 지역의 지리와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정보를 취합하는 관직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국가정보원 원장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대덕은 고구려의 사신으로 온 다음에 고창국의 멸망 소식을 알려주면서 고구려 왕이나 또 귀족들의 이 당에 대한 어떤 그 태도, 이런 의중들을 떠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기 자신이 여기저기 이제 이 구경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어서 고구려 산청 곳곳을 이 유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유람이 아니고 고구려 각 지역의 이 성곽의 상황이라든지 진대덕은 유람을 가장해서 대단히 중요한 군사시설인 성곽이나 군사 배치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우구 교수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대덕이라는 당나라 사신이 이처럼 중요한 군사 지리 정보를 염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구려 조정에서는 알지 못했을까요? 수비하는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진대덕을 기꺼이 안내하니 그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이로써 그는 고구려 지리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대덕은 고구려의 국력을 면밀하게 염탐했으나 고구려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이때 이제 진대덕의 뇌물을 받은 고구려 관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인가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리 개인의 실수로 진대덕이 그렇게 이 고구려의 여러 가지 군사 정보를 염탐할 수 있게 했는지, 아니면은 고구려 내 어떤 그 이 귀족 세력들의 대당 정책을 둘러싼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어떤 그 이 당나라의 협조적인 그런 세력들이 진대덕한테 협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국사기 기록대로만 해석한다면 고구려 조정에서 당나라 사신 진대덕의 이러한 염탐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고구려에서 중국 사신을 대해왔던 이전의 관행으로 볼 때 중국의 사신이 조정의 허락 없이 이러한 첩보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양왕 8년에 수양제가 고구려 정벌에 나서면서 내렸던 조서의 내용 일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리 수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인정을 살펴보고 정치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려 하였는데 고구려의 왕은 사신을 빈 객관에 가둬두고 삼엄한 경계를 펴면서 눈과 귀를 막아 영영 듣고 보지도 못하게 하였다.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기에 남에게 누설되는 것이 두려워 관원을 금지하면서까지 방처를 못하게 하였는가? 수나라에서 온 사신이 고구려의 이모저모를 정탐하지 못하도록 아예 객관에 가둬두고 관리들에게 감시 감독하게 만든 것에 대한 불만을 수양제가 그렇게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고구려가 더군다나 지리정보 분야의 전문가인 직방낭중이 당나라 사신으로 왔는데 성곽 같은 군사시설들을 마음대로 구경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고구려 왕실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고구려에서 마음껏 정탐활동을 하고 돌아간 진대덕이란 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당태종과 나눈 얘기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신당서, 동의열전과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 길 다녀오느라 수고하였다. 그래, 고구려 왕실의 분위기는 어떠하더냐? 예. 우리 당나라가 고창국을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전해주었더니 고구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우리 사신들을 접대하는 범절이 보통이 아니었사옵니다. 고구려에서 최고 벼슬인 대대로가 3번이나 객관으로 찾아와 축하한다는 말을 하였사옵니다. 그러하더냐? 이번에 고구려의 지리에 대해서 관찰한 바를 황제폐하께 상세히 적어 올리겠사옵니다. 그거 잘 되었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군사 4만을 출동시켜 요동을 공격하면 그들은 반드시 온 국력을 기울여서 요동을 방어하러 나올 것이다. 이때 별도로 동네에서 수군을 출발시켜 바다로부터 평양을 향하게 하여 수륙군이 합세하면 고구려쯤이야 점령하는 거 뭐이 어렵겠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정벌을 하지 않는 것이옵니까? 지난번 수나라 때의 전쟁으로 산동지방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내가 그들을 수고롭게 하기를 원치 않을 뿐이니라. 당태종은 고구려의 사신으로 다녀온 진대덕과의 대화에서 이미 고구려 정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중을 내보입니다. 영유왕을 비롯한 고구려 조정에서도 당나라의 다음 전쟁 상대가 고구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얘기입니다. 당이 건국될 당시에는 동돌고래계에도 굴복하는 상황이었지만 630년을 기점으로 돌고를 제압하고 또 639년에는 이제 서돌골마저 제압을 합니다. 또 638년에는 또 토본도 싸워서 이기고 또 토본과 또 혼인관계 맺어서 그쪽을 또 이렇게 제압을 하고요. 그리고 639년에는 또 서역의 여러 나라들, 40년에 또 고창국 이런 여러 나라들을 제압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당과 맞설 만한 주변 상대국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도 그 다음 타겟이 고구려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영유왕은 수나라 군사의 시신으로 만든 경관을 허물게 하고 태자를 당나라 사신으로 보내는가 하면 진대덕이라는 당나라 사신을 그처럼 극진하게 환대하는 유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대덕이 다녀간 바로 다음 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영유왕 25년 왕이 서부대인 계소문에게 명령하여 장성을 쌓는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겨울 10월 계소문이 왕을 죽였다. 영유왕은 어째서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을 성 쌓는 공사의 감독관으로 내려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연개소문은 또 어째서 왕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했을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 노선으로 주장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따라서 영유왕을 비롯해서 당나라의 굴욕적일 만큼 유화 정책으로 일관하는 귀족 세력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살해한 사건의 내막은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연개소문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찬찬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인물 중에서 연개소문만큼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 김용만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연개소문은 우리 역사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그 평가가 극단으로 갈리는 인물입니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임금을 죽인 역적으로 연개소문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려 중심론자로 독립운동을 했던 신채호는 그를 위대한 혁명가로 추앙을 했고, 박은식 같은 경우는 그를 독립자주정신과 대외 경쟁의 담력을 지닌 우리 역사상 제1인자로까지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나 중국 측 기록에는 연개소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야 사학자들의 저술들은 연개소문을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짚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연개소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볼까요? 김부식은 삼국사기 열전편에서 연개소문의 행적을 소개한 다음 말미에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평가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연개소문은 바른 도리로서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짓을 마음대로 해서 대역죄를 범하기까지 하였다. 춘추에 임금을 죽인 역적을 토벌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에 현인이 없음이라 하였는데, 연개소문은 제 몸뚱이를 보전해 제 집에서 죽었으니 이는 요행이 처형을 면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임금을 죽인 대역죄인이었던 만큼 말년에 자기 집에서 곱게 죽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반면에 재야사학자였던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김부식의 이런 자세를 통렬하게 공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기록이 아주 없어져 버려서 오직 적국 사람들의 붓으로 전한 기록을 가지고 연개소문의 전모를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수백 년 동안 사대주의의 용렬한 종이 돼버린 역사가들이 그 좁쌀만한 주관적 눈에 보인 대로 연개소문을 가혹하게 평가하여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는 불구의 도덕률로 연개소문의 행위를 규탄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따위의 노예적인 심리로 그 업적을 부인하여 시대적 대표 인물의 유체를 거의 한 점의 살도 남지 않도록 씹어대는 것은 내가 크게 원통하게 여기는 바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연개소문의 실체에 더 가까운 평가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중국의 역사서인 구당서와 신당서,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의 내용을 중심에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려와 격렬한 전쟁을 벌였던 당나라 사람들이 연개소문을 긍정적으로 기록했을 리가 없을 것이고, 김부식 또한 앞에서 소개한 대로 연개소문을 임금을 죽인 대역죄인으로 간주하고 기록했으니 그 역시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고구려연구재단 이성재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유교색채에서 본다면 시군, 그러니까 자기의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하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죠. 그 삼국사기에서 바라보는, 혹은 고려시대 김부식을 비롯한 그런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파악했던 것은 그야말로 이제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난신적자의 그 계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전통적인 그런 충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렇게 분명히 파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연개소문이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결과를 상관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 당에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했던 건 분명하고, 임금을 시해한 난신적자다. 그리고 당나라에게 고구려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여 결국에는 고구려를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 두 가지가 이른바 정사에 기록된 연개소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문의 성은 천시이다. 삼국사기 열전편의 연개소문 이야기의 첫 문장에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개소문이고 성이 천시라면 천개소문이라고 불러야 옳을 텐데 우리는 연개소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이성재 연구위원과 김용만 소장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죠. 그 아들들의 그 죽은 다음에 묘지가 지금 중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개도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천난생이라고 해서 천시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황실의 황제의 이름과 이제 저촉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건 당대에는 거의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당나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왕조 때도 그 왕조의 그 군주의 그 이름과 이렇게 저촉이 될 경우에는 그 이름자를 바꾸거나 글자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씨였는데 이제 그 이연 고조가 이연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세민의 아버지였던 고조가 이연이었기 때문에 그 연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천으로 바꿔지게 된 거죠. 사실은 고구려 쪽에서의 원래 그거는 이제 연자라고 봐야 되겠죠.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의 성씨를 천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천자를 쓰는데 연개소문의 동생에 대해서는 연씨를 쓰고 있습니다. 연정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찍이 그 많은 선학들이 연개소문에 대한 그 성씨를 조사한 결과 그것은 그 중국 측 기록에서 당나라의 고조의 이름이 이연인데 그 이연의 연자와 연개소문의 연자가 같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통 피위라고 하는데요. 글자를 바꿔서 쓴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개소문의 본래 성은 연문 연자의 연씨인데 당시 수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세웠던 당고조의 본명이 같은 글자를 쓰는 이연이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 피위라고 하여 황제의 이름에 들어있는 글자를 피해서 장명을 해야 했다. 따라서 당나라 측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연개소문이라고 하지 않고 천개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연개소문은 서기 666년에 죽었다는 기록만 나와 있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김용만 소장은 대략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연개소문의 그 자식인 남생의 묘지명이라든지 또는 뭐 남산의 묘지명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남생이 634년에 태어났고 또 당시 그 남생과 그 후손들이 이제 첫 아들을 둔 시점이 대략 15세에서 17세 정도임을 고려했을 때 연개소문도 634년에서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앞당긴 610년대에 태어났던 인물, 그러니까 고수전쟁 시기에는 아기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인물 정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정권을 잡았던 인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성씨가 연못연자가 아니더냐. 우리 조상은 물속에서 태어났으니 나는 물의 신의 자손이니라. 개소문이라는 자는 자신이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당나라 사서인 당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개소문은 자신이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삼국사기 역시 당서의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개소문은 왜 하필 자신의 조상이 물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국외국어대 여호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근데 당시 고구려 사회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물과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 설화도 보면은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인 유하부인과 또 태양을 상징하는 천재자 해모수가 결합되어서 주몽이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개소문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시조가 물에서 태어났다라고 함으로써 고구려 사람들한테 자기 가문의 신성함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들이 고구려 사회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권위를 지녔다라는 것을 이제 고구려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연개소문의 아버지 연태조는 고구려 12관등 중에서 가장 높은 대대로였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 관직을 아들인 연개소문이 물려받는 과정에서 다른 귀족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동부대인 대대로가 죽자 개소문이 응당 그의 뒤를 이어야 할 것인데도 나라 사람들이 개소문의 성품이 모질다 하여 미워하였으므로 뒤를 잇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연개소문은 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사정을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록 소인의 인물됨이 뛰어나지 않으나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만 있다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분골수행하겠습니다. 나야 뭐 도와주고 싶지만
다른 대신들의 반대가 워낙 심한지라. 정 그러하시다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임시라도 관직을 맡게 해주십시오. 만일 그 관직이 있으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한다면은 그때 비록 그 직에서 패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통사정을 하니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연개 소문이 그렇게 간청하자 여러 사람들이 가엾게 여겨서 그의 청을 덜어주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만 소장은 연개 소문이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연태주가 애교적으로 특히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주창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온건파 귀족들이 그를 견제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고구려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직위를 갖고 있으면 아들이 그 직위를 물려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자기 아버지인 동부대인 그 막내지가 이제 죽자 그 지위를 계승하려고 했을 때 여러 신하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정책의 차이, 다시 말하면 연개소문의 아버지인 그 연태조가 영유왕에 반대하는 보다 이제 강력한 그 고구려 또 대외 강경론자였기 때문에 대외 온건론자가 주류였던 고구려 귀족 사회에서 그 노선을 지속하고 성격이 강한 연개소문의 정계의 두각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견제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분석은 어디까지나 추정을 해볼 때 그랬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왕이 서부대인 계소문에게 명령하여 장성을 쌓는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렇게 연개 소문이 서부 대인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삼국사기 열전편에서는 동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오부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호규 교수의 설명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고구려는 원래 이 계루부를 비롯해서 5개의 부가 중심이 되어서 건국되었습니다. 근데 고구려 초기의 부라는 것은 단위 정치체로서 각 지배 세력들이 특정 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 중기에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면서 그런 단위 정치체로서의 부는 해체되고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성을 중심으로 한 수도의 행정구역으로서 각 방위별로 동서남북 중앙 해서 5부가 성립되게 됩니다. 귀족들이 거주지별로 도성을 5부로 나눴는데 그렇다면 왜 연개소문을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는 서부 출신이라고 했다가 열전편에서는 또 동부 출신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김부식 등이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 오류를 범했거나 아니면 연개소문이 거주지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졌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어쨌든 연개소문은 높은 관직을 의미하는 대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당나라 사서인 당서와 삼국사기 열전편의 개소문전에 나타난 다음 내용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소문이 자기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받자 흉포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으므로 모든 대신들이 왕과 함께 비밀리에 의논하여 그를 죽이려 하다가 비밀이 누설되고 말았다. 대신들과 영유왕이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성격이 흉포하고 잔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당나라 사신 진대덕이 고구려의 이모저모를 정탐하고 돌아간 다음이었고 연개소문은 도성을 떠나 멀리 성 쌓는 공사 현장의 감독관으로 가나는 임금의 명령을 받아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중간에 있었다고 봐야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당나라 황제가 사신 진대덕을 보내왔으니 이 기회에 당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침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뜻을 사신에게 잘 전달해야 할 것이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대왕마마. 신대대로가 수차 객관을 방문하여 진대덕에게 대왕마마의 뜻을 당나라 황제에게 잘 전하도록 하였사옵니다. 무슨 닥치도 않은 말씀으로 대왕마마의 총기를 흐리는 것이오. 연개소문 대인,
대왕마마의 총기를 흐리다니 그 무슨 불충한 소리요? 10년 전에는 당나라에서 온 광주사마 장소사에게 수나라 병사의 해골을 묻은 병관을 헐도록 허락하더니 작년에는 국학을 배우게 한다고 적국인 당나라의 왕실의 자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나라 사신에게 우리의 성곽이며 군사시설을 모두 청탐하도록 방치하다니 도대체 선조들이 지켜온 나라를 당나라의 통째로 갖다 바칠 셈이요. 말을 삼가도록 하시오. 대국인 당나라와 화치를 맺어 설린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찌 나라를 갖다 바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대왕마마, 우리 고구려는 수양제 100만 대군도 무찌른 나라이옵니다. 경관은 우리 고구려군 기계를 기념하는 것이온데 어찌 적국의 사신으로 하여금 허물토록 허락하셨사옵니까? 그리고 장수왕께서는 위나라 왕실에서 공주를 후궁으로 보내라고 했을 때 공주는 이미 출가했고 왕실의 다른 처녀는 죽고 없다고 하시면서 저들의 부당한 청에 응하지 아니하셨사온데 어찌하여 왕실의 자제들을 차진해서 당나라에 보내셨사옵니까? 그렇다면 당나라와 전쟁이라도 벌이자는 말이오. 우리가 화치를 구원한다고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소이까? 지금 진대덕이라는 당나라 사신이 고구려 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리면서 나라 이곳저곳을 염탐하고 있소이다. 당장에 진대덕을 객관에 가두고 문박 출입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진대덕에게 군사시설을 염탐케 한 관리는 당장 잡아다 목을 베어야 할 것이오. 대왕마마께서 당나라의 화치를 위해 허락한 것인데 지금 그대는 대왕마마를 능멸하자는 것인가? 대왕마마께서도 잘못된 명령은 거둬들여야 할 것이옵니다. 대왕마마, 평양성 전투에서 수나라 대군을 무찌르셨던 용맹과 기계를 다 어디에 내보내셨사옵니까? 영유왕을 정점으로 한 대당 온건파와 연개소문이 주축이 된 강경파 사이에 애교 노선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있을 법했던 일을 가상해서 꾸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유왕은 온건파가 대부분인 귀족들과 의논 끝에 연개소문을 애방으로 밀어내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장성을 축조하는 일이 조정의 어떤 일보다 막중하다 할 것이다. 서부대인 연개소문을 장성을 축조하는 국가적 대역사의 감독관으로 임명하니 준비가 되는 대로 곧 도성을 떠나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라. 영유왕으로 대표되는 온건파들이 강경파의 거두인 연개소문을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2년 초에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축성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면서 변방지역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연개소문은 그러한 어떤 이 영유왕의 조치가 자기 자신을 권력의 중심에서 몰아내려는 그런 책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축성 책임자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리장성이 축성되는 지역으로 가지를 않고 계속 당시 도성이었던 평양성에 남아있게 됩니다. 여호규 교수는 영유왕이 당나라에 대한 강경론자인 연개소문을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밀어내기 위해서 그를 축성 책임자로 임명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성재 연구위원도 같은 분석을 내놓습니다. 장성의 축조라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연개소문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지금 삼국사에는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만 왕을 시해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저 막리지를 칭하고 그런 모습을 봐서는 당시 중앙정계에서 뭐 저 중심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외곽에 나가서 지금 그 역을 감독하게 된다는 건 어떤 측면으로 봐도 그건 이제 저 일종의 이제 방출이고 그야말로 이제 실각하게 되는 그런 위기였으니까 그래서 거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장성 축조 감독관으로 임명된 연개소문은 공사 현장으로 부임하지 않고 거사를 벌이게 되는데 삼국사기나 당서에는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채의 조선상고사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가자면 이렇습니다. 지임이 대신들을 은밀히 모이라 한 것은 서부대인 연개소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지체 말고 말해보라. 대왕마마,
당나라가 이미 주변 소국들을 점령하여 그 힘이 예전 수나라에 비할 바 아니게 강성해졌사온데 연개 소문은 걸핏하면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으니 비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찌했으면 좋은지 비책을 말해보라 하지 않았는가? 나라의 화가 될 인물은 그 뿌리를 제거해야 하옵니다. 연개 소문의 목을 베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벼슬을 박탈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시옵소서. 하지만 연개 소문은 서부의 군사를 이끌고 있지 않은가? 자칫했다가는 한바탕 피바람이 불터인데. 좋은 수가 있사옵니다. 무슨 비책이 있는지 어서 말해보라. 연개 소문을 장성을 축조하는 현장의 감독관으로 임명하시옵소서. 좋은 생각이옵니다, 대왕마마. 장성 역사의 감독관으로 보낸다. 그런 다음에는 연개 소문이 대왕마마께 하직 인사를 하러 어전에 들 것 아니옵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연개 소문에 모반한 죄를 선포하고 잡으면 장수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도 능히 그의 목을 벨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연개 소문은 성격이 포악하니 믿을 만한 장수 중에서 날쌔고 힘이 센 사람을 미리 물색해서 대비하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그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영유왕과 이른바 온건파 귀족들은 이렇듯 은밀하게 연개 소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는데, 그러나 이 어전회의 비밀 모사가 그만 연개 소문의 귀에 흘러들어가고 맙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대왕마마가 급쟁이 대신들과 나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장군. 가만히 앉아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니옵니까? 그렇느니라. 며칠 뒤에 열병식을 성대하게 거행할 것이니 각 부의 대인들에게도 모두 참석하도록 연락을 취하도록 해라. 물론 대왕마마도 함께 초대할 것이니라. 여기서 잠깐 당시 고구려가 구축하고 있던 이른바 천리장성의 활용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애국어대 여호규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죠. 요하 상류에서 송황유역에 이르는 이 천리장성의 구간은 당군이 직접 침입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 구간에도 천리장성을 쌓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은 바로 말갈과 그리고 그란이 접경하는 지역입니다. 당시 정세로 본다면 말갈은 고구려 휘하에 있었고 그란은 당나라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끊임없이 말갈을 고구려 휘하로부터 분리해내려고 책동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고구려로서는 말갈을 고구려 휘하에 계속 묶어두고 또 당의 조정을 받는 그란의 침공은 물리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당나라 군대는 기병과 보병 부대를 경기병과 경보병으로 바꿔서 수나라 시기보다 기동력이 훨씬 빨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는 산성 중심의 방어 체제와 더불어서 평원으로 기동성 있게 침략해오는 당나라 군대를 방어하기 위한 방벽 형태의 성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여호규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건 그렇고 드디어 평양성 남쪽에서 문제의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연개소문은 자신이 장성 쌓는 현장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베풀 행사라고 알렸는데, 각 부의 수장들인 대인들이 모두 초대에 응했으나 영유왕은 오지 않고 대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흘만 있으면은 나는 외적의 침략을 방비할 장성 축조를 감독하기 위하여 떠납니다. 홍별년을 겸하여 자리를 마련했으니 마음껏 마시고 회풀을 불어봅시다. 자, 못 들어가느냐? 풍악을 울려라! 술이 몇 순배 돌고 한창 중이 무르익었을 무렵
연개 소문의 입에서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반정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 죽여라! 연개 소문이 반적을 잡으라고 외치자 주위에 대령하고 있던 장사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칼, 창, 도끼를 일제히 휘두르니 참석한 대신들도 다 백전노장이었지만 겹겹이 포위되어 있어서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순식간에 대신과 호족들이 한꺼번에 어육이 되고 온 식장이 피로 물들었다. 조선 상고사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당서와 삼국사기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손님들이 오자 그들을 모조리 죽였으니 그때 피살된 자가 100명에 이르렀다. 열병식장에서 한바탕 피바람을 일으킨 연개 소문은 이번에는 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대궐 쪽으로 달려갑니다. 대왕마마의 긴급한 명을 받고 왔느니라! 물문을 열어라! 아니 되옵니다, 장관. 어명을 받은 다음에 물문을 열라 하지 않았느냐! 연개 소문은 막아서는 수비병을 칼로 치고 궁중으로 뛰어들어가 영유왕을 죽인 다음 왕의 몸을 몇 동강이로 잘라 개천 속에 버렸다. 이렇게 해서 영유왕은 재위 25년째 되던 해 10월 세상을 떠납니다. 11월 당나라 태종은 왕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의 의식을 거행하고 300단의 패백을 부위품으로 보내도록 하였으며 지절사를 보내 조문하고 제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수나라와의 전쟁 때 평양성에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수나라 수군을 무찔러 전공을 세운 장수답지 않게 영유왕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연개 소문에 의해 피살된 자가 1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으나 일본서기에는 180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나라에 대해 온건 노선을 주장했던 상층부의 귀족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고구려에 새로운 임금이 탄생하게 되었다. 선왕의 조카인 보장을 왕으로 모실 것이니라. 그 일본 서기에는 640년 2월에 고구려 사신이 일본에 가서 고구려 정세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혁명의 과정이 좀 드러납니다. 고구려 대신 이리가스미가 고구려 왕과 이리거세사 등 대신 180여 명을 죽이고 왕의 동생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과 동성인 도수료금류를 대신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연개소문이 혁명을 일으킨 후에 곧장 자기 스스로가 신하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인 그 대대로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이 나라의 망리지이니라. 연개소문 자신은 아버지의 직위였던 망리지라는 감투를 스스로 차지합니다. 대대로보다는 아래 관직이었지만 그러나 고구려 조정의 실질적인 권력이 연개소문이 손아귀에 쥐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제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인 제28대 보장왕 시기의 고구려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왕의 이름은 장 혹은 보장이라고도 한다. 그는 나라를 잃은 까닭에 시호가 없다. 그는 영유왕의 아우인 대양왕의 아들이다. 영유왕 제위 25년에 연개소문이 왕을 죽이고 보장을 세워서 왕위를 잇게 하였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가령 장수왕의 이름은 거연인데 죽고 나서 장수왕이라는 왕후를 얻었고 영양왕의 이름은 원 혹은 대원인데 사후에 영양왕이라는 시호가 붙여졌는데 보장왕의 경우 나라를 잃은 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시호 없이 이름 그대로 보장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이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실질적인 집권자는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연개소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소개하기로 하죠. 연개소문은 전국을 호령하며 나라 일을 제멋대로 처리하니 그의 위엄은 대단했다. 연개소문은 용모가 걸출하고 준수하며 수염이 아름다웠다.
몸에 칼을 5자루씩이나 차고 다녔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신당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개소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연개소문의 풍물을 묘사하는 말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 부분의 설명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사냥을 가야겠으니 말을 준비하도록 하라. 예, 나리. 여기 말을 데려가겠사옵니다. 놈! 말을 세워두기만 하면 준비가 끝난 것이더냐? 나리, 제가 엎드리겠사오니 제 등을 밟고 오르시옵소서. 무엄하구나! 내가 이 나라의 망리주인데 너 같은 병전의 등을 밟고 말에 오른다더냐? 지체 높은 귀족의 등을 밟고 오를 것이다. 나으리, 제가 엎드리겠사오니 밟고 오르시옵소서. 자, 가자. 당서와 삼국사기에는 개소문은 말에 오르내릴 때마다 항상 귀족이나 장수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를 발판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렀거라! 망리주의 날가 나갔습니다! 그를 믿거라! 연개소문은 행차를 할 때면 반드시 대오를 정렬시키게 하였고 길잡이가 큰 소리로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구렁텅이나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으니 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괴롭게 여겼다. 연개소문의 이 기록들을 보면 고구려 제5대 임금이었던 모본왕의 성품을 기록했던 내용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모본왕은 갈수록 포악해져서 앉을 때는 사람을 깔고 앉으며 누울 때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 만일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가차없이 죽였으며 결국 이 모본왕은 신하의 칼에 의해 살해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당나라 사람들이 기록한 연개소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연개소문이 저희 말을 탈 때마다 사람을 이제 밟고 올라갔다는 것도 사람을 또 그냥 일반 하인이나 노비를 삼은 게 아니라 귀인을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종의 이제 과시 내지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이제 자꾸 이제 그 세력의 그 강성함 혹은 자기 이제 막강하고 이제 대단하다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알리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근데 그건 한편으로 봐서는 연개소문이 이제 포악하다, 좀 과격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런 그 여타의 그런 효과까지도 노려야만 할 정도로. 고구려 연구재단 이성재 연구위원은 연개소문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고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 정벌의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포악하게 묘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외국어대 여규 교수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당나라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통해서 당나라가 당시의 연개소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개소문은 당에 강력하게 저항한 대당강명파의 거두였기 때문에 연개소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기술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포악한 면들이 주로 이제 그려진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이 당의 연개소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을 일단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좀 과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사료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존하는 사료처럼 단순히 포악한 존재였다라고만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졸지의 신하의 손에 의해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영유왕은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보통의 이 폐위되는 왕들을 보면은 이제 이 포악하다든가 또 실정을 많이 했다든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왕은 재위 기간 동안에 특별히 어떤 그 난폭한 군주로서의 면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위전에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든지 또 재위 기간에 강원 양면책을 펴면서 당나라하고의 어떤 다양한 외교 관계를 전개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막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읽어내면서 고구려 국가 운영을 잘 해나갔던 그런 임금으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유왕은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죽게 되죠. 따라서 영유왕은 어떤 그런 난폭한 군주였기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봉상왕이나 모본왕처럼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신하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당나라와의 애교 관계를 둘러싸고 온건파와 강경파가 심각하게 대립하게 된 와중에 연개소문을 정점으로 한 강경파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희생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만 소장은 영유왕의 당나라에 대한 온건 정책이 백성들로부터도 불신을 받았고 연개소문의 강경 노선이 더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연개소문에 대해 편을 드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영유왕은 전쟁 영웅이었고 모본왕이나 또 봉사왕과 같은 폭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백성들과 또 대외 강경론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이제 살해를 했는데, 문제는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은 후에 당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 멸렬하게 저항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연개소문의 그 대당 강경책에 동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645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구려 사람들이 일치 단결해서 적과 싸웠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왕 원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처럼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백제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 하나가 등장합니다. 신라가 백제를 치기 위해서 김춘추를 보내 구원병을 청했으나 왕이 이를 듣지 않았다. 이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기 642년에 벌어졌던 백제와 신라의 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라를 치러 갈 것이다. 짐이 직접 군사를 지할 터이니 백제 군사는 나를 따르라. 의자왕 2년 7월, 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침범하여 미우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켰다. 8월에는 장군 유충을 보내 군사 만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치게 했다. 자, 신라 군사는 싸움을 멈추어라. 더 이상 대야성을 방어할 수 없으니 성주인 내가 나서서 백제 왕에게 항복을 해야겠다. 백제의 의자왕과 맞서 싸우다 항복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합천 지역에 위치했던 대야성의 성주이자 김춘추의 사유였던 품석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대야성의 성주 품석이 처자와 함께 나와 항복하였으나 백제 장수 윤충은 이들을 모두 죽여 그 머리를 베어서 백제의 도성으로 보내고 남녀 10,000명을 사로잡았다. 김춘추는 이때 백제의 공격으로 자신의 딸과 그 가족을 잃은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야성의 패전으로 품석의 아내가 그곳에서 죽었는데 이는 김춘추의 딸이었다. 김춘추가 그 소식을 듣고는 기둥에 기대어 서서 온종일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사람과 물건이 앞을 지나쳐도 알아보지 못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자네 대장부가 백제 하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겠는가?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청하였다. 대왕마마, 원하옵건대 제가 사명을 받들고 고구려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갚겠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의 김춘추가 구원병을 청하기 위하여 평소 원수처럼 지냈던 고구려 조정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대야성은 이 백제에서 신라의 도성이었던 지금의 경주로 들어오는 바로 길목입니다.
대야성을 이 빼앗김으로써 신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야성의 이 성주가 바로 이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김춘추의 경우에는 자기 사위를 대야성 전투에서 잃음으로써 이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라는 그런 어떤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해서 고구려에 이제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고구려 대왕마마, 이제 백제가 잔악무도하여 뱀과 돼지처럼 탐욕스럽고 흉포해서 우리 신라 국토를 침범하였사옵니다. 우리 신라 임금이 고구려의 군사를 얻어서 이 치욕을 씻고자 이렇게 절을 보냈사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막 왕위에 올려 세운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는 보장왕이 김춘추를 상대하여 담판을 벌인 것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김춘추를 상대했던 사람은 실권자인 연개소문이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김춘추가 이 고구려에 온 시점이 642년 11월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은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한 직후입니다. 따라 사실상 김춘추와의 담판은 연개소문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연개소문이 어떤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내걸었던 명분은 대외 강경책입니다. 따라서 연개소문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떤 강경한 대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전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이 구원을 요청하자 연개소문은 김춘추한테 이러한 제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의 구원병 요청에 대한 연개소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